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지난 밤 사이 그리고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지난 연휴 기간 동안 가슴이 출렁 내려앉으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중국의 에버그란드 사태, 즉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크게 출렁 내려앉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난 밤 사이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 반등세는 잘 유지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1% 안팎의 상승세로 반등을 보인 채 마감이 됐었고요. 또 이날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이후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이 헝다그룹 사태는 중국 내부의 일이라는 답변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좀 판단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세를 유지한 채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또 지난 밤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됐는데요. 파산설에 휩싸였던 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파장은 조금은 진정된 모습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투입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다우지수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강하게 상승했다가 테이퍼링 계획 언급에 다소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0.00에서 0.25%로 동결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테이퍼링 관련 사항은 11월 공식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파월 의장은 이르면 11월 발표 이후에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 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 말까지 6, 7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팬데믹으로부터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11개 섹터 중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틸리티 sek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됐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섹터는 원유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더욱더 크게 뛰어 올랐는데요. 또한 로빈후드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로빈후드는 다음 달 몇몇 고객을 상대로 암호화폐 지갑을 테스트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4%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즈니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4%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디즈니의 CEO가 이번 분기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크레딧 스위스에서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유지를 발표하면서 이는 화요일의 종가보다는 27%가량 높은 주당 $218를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반등세에 성공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크루드 오일 재고가 2018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이정표 공개에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키워드 4개를 선정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애프터마켓,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곧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파월 의장의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연준 FOMC 결과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간밤에 9월 FOMC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하자면은 테이퍼링이 곧 다가온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도 더욱더 당겨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이 이번에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경제 상황의 진전이 예상대로 이뤄질 경우에 자산 매입 조절이 곧 타당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aybe warranted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11월이나 12월에 공식적인 테이퍼링 발표를 앞둔 이를 시사하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도 이르면 다음 미팅, 그러니까 11월에 발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 중반에는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라고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그 연준이 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제공을 했죠. 근데 연준 위원 중에 9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점치면서 지난 6월에 7명 대비해서 좀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점치는 비율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2023년 전망도 17명으로 6월에 13명에 비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한 그런 위원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 FOMC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성명서에 나온 내용을 파월 의장이 읊는 것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파월 의장이 추가적으로 했던 발언들 가운데 눈에 띄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참 테이퍼링 곧 다가온다는 말은 시장에 좀 위협적으로 들릴 법도 한데 시장은 또 상승 탄력을 잘 유지했어요. 월가의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것 같고 월가의 시각까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앞서서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다음 미팅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 등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선을 그었습니다. 테이퍼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곧 이것이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자산 매입을 지속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즉 테이퍼링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이것이 중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증시는 이 파월 의장이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위원의 다수가 고용 측면에서의 경제 진전 조건도 충족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발언 등에 결국은 이제 FOMC 결과 발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시작 후에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프리스 같은 기관에서는 특히 과거에 잭슨 홀 미팅과 비교를 한다면은 매파 기조로 파월 의장이 급속도로 좀 선회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한 시점에서는 조금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나중에는 시장이 좀 상승폭을 회복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 이슈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 막판의 또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이 곧 시작된다는 말 자체가 뭐 시장의 호재로 해석된 것은 아니고 이미 이 정도는 다 시장에서도 다 감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 탄력, 반등 탄력은 유지된 것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차익 실현할 때라는 그 키워드를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CNBC에서 이제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월가의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주식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다라는 응답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해서요.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는 400명의 CIO와 증시전략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 설문조사는 이번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표를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 표를 보자면
응답자 중 4분의 3가량이 지금 시장은 매우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약 76% 정도의 응답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단 24%의 응답자만이 지금도 주식시장에 매우 공격적으로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는 것일까?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은 게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향후 12개월간 S&P 500 지수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S&P 500 지수가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그 95%의 응답자가 S&P 500 지수는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95% 가운데 약 51%가 미국 주식시장 S&P 500 지수는 약 5% 이상 오를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44% 정도만 오르긴 오르겠지만 거의 횡보하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5월 1일 최대 낙폭을 기록한 주였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소 확대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월가의 투자자들 가운데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 대한 월가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는지 이런 월가의 시각이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9월이 다소 좀 고비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시장에 좀 뛰어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기다릴 때다 이런 인식이 좀 월가 사이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니 해도 경기 회복세가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또 호재가 좀 딱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의 인프라 이 부양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이 상한 이 채무 상한 그런 뭐 통과라든지 상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은 좀 경계론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죠. AAII에 따르면요. 지난 9월 8일로 끝났던 주간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강세론 비율이 38.9%였고 약세론 비율은 27.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은 한 주 뒤인 9월 15일로 끝난 주간에는 강세론 비율이 22.4%로 급락을 했고요. 약세론 비율이 39.3%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같은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헝다 위기설을 좀 핑계 삼아서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이 미국 시장에서도 좀 변동성이 확대된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뭐 지난주 발표라고 하니까 지난주 조사라고 하니까 이번에 CNBC 조사 결과에서도 또 한 번 좀 경계론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경계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지금부터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좀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 정도의 시각으로 이해하면은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신고라고 해서 페이스북의 사진과 애플의 사진이 같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언더 리포팅이라는 표현이 네네.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과소신고, 그러니까 실제 뭐 수치보다 조금 더 부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해서 신고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네. 페이스북이 그간에 이 애플 iOS 플랫폼 상에서의 광고 효과를 과소신고해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광고가 실제 기업의 그러니까 광고주의 매출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로 이어진 비율이 실제로는 더 높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15% 정도 자신들이 좀 과소신고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뭐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간의 광고주들이 이 페이스북에 이 광고를 올린다고 칩시다. 네네. 그때 이제 iOS 플랫폼 상에서 이제 광고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실제로는 이제 이 광고가 매출이라든지 앱 설치로 이루어진 비율이 더 높았는데 네. 페이스북이 뭐 좀 우연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좀 적게 이 보고를 해왔다, 리포팅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광고가 iOS 플랫폼 상에서의 이 광고 효과가 좀 적구나 이렇게 네.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대목이 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전하면서 이날 주가가 약 한 4%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급락 이유가 또 있었는데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페이스북이 iOS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표적 광고를 하는 것이 조금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 영향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분기에 악영향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페이스북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페이스북이 사실 저는 이제 딱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광고 효과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가 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긍정적인 건 아닐까요? 이게 왜 급락의 이유가 됐었는지가 잠깐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광고주들이 우리가 뭐 믿고 좀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이 리포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광고 효과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겠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의구심으로 해석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가 급락 이후에 또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iOS 업데이트에 따른 실적 영향이 더욱더 클 것이다라고 예상한 점, 네. 이 부분에 시장이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iOS가 업데이트가 되면 유저들,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그 때문에 페이스북은 타겟형 광고를 더 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가장 큰 악재가 됐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정확한 지표도 지금까지 발표를 안 했어? 약간 네네. 이런 의구심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좀 그럼 달라지고 있을까요? 페이스북에 대해서? 최근에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페이스북에 대한 좀 투자 의견이라든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최근에도 이제 이 제프리스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425달러에서 4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인터넷 기업 전반에 대해서 대거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죠. 근데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매수 커버리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455달러를 또 제시를 했는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소셜 기업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이제 진화를 거듭 중이다라고 긍정적인 또 평가를 내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iOS 관련한 악재를 좀 부각시키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한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2위 사업자, 글로벌 2위 사업자이다 보니까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사업도 좀 같이 해라, 또 수익화 사업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상승여력 60% 이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기업이 바로 소파이라는 기업입니다. 소파이는 사실 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그런 기업이었었죠.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IPOE라는 스펙 기업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자, 이제는 이 소파이가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프리스가 대표적인 혁신 핀테크 기업으로 꼽는 이 소파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내놨는데요. 주가의 상승 여력이 60%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자, 지난 밤새 주가는 11%가량 올랐고요. 제프리스의 평가에 따르면 소파이는 성장 사이클의 초기 단계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소파이가 갖고 있는 시너제틱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 수의 성장 그리고 마진 확대 등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소파이는 은행들의 영역을 지금 빼앗아 오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특히 소파이를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갈릴레오라고 하는 이 테크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인터넷으로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고객들에게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갈릴레오는 단순히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금융 상품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금융 상품을 팔고 싶어 하는 금융 기업들이 금융 상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를 소유하고 있는 이 소파이는
B2C 그 고객들뿐만 아니라 B2B 고객들까지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게 제프리스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프리스는 소파이에 대한 목표 주가를 $25로 제시했고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64% 이상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 뭐 투자이익은 매수로 제시하면서 이 소파이의 주가도 지난 밤사이에 11%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소파이는 사실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몇 배 될 기업, 이런 기업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혁신 기업을 꼽히고 있는데 이렇게 혁신 기업을 꼽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파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월가의 시각도 덧붙여 주시면요. 네, 이제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동문들의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했죠. 네네. 근데 이제 대학 동문이라는 그런 특수한 커뮤니티를 이제 기반으로 이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 굉장히 드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런 독특한 사업 구조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까지도 사업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핀테크로서의 좀 대순환 아니면 대전환 이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혁신 기업으로 좀 부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샀던 그런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모더나 등과 더불어서요. 근데 이제 제프리스가 업사이드 60%를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앞서서 이제 미주호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기준에서 업사이드를 한 100% 정도로 점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매수 커버리지를 9월 중순에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도 $28를 제시를 했고 2025년까지 매출이 연평균 40% 성장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또 이 모바일 퍼스트 네오뱅크로의 대전환의 선두주자다. 이런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그런 투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소파이가 뭐가 좋은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 해답을 잘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여기저기를 수소문한다. 은행을 수소문하거나 아니면 그 대출 중개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대출 중개인을 어떤 사람을 찾느냐에 따라서 뭐 이자를 좀 낮게 쳐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이자를 높게 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0.1%라도 이자를 적게 내고 싶은데 이게 소파이 플랫폼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굳이 우리가 주식 중개인 아니면 뭐 대출 중개인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고서라도 훨씬 더 저렴한 이자를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소파이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도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간편하다라는 점. BNPL, 선구매 후 결제 시장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할부가 뭐가 그렇게 특별할 게 있어. 이것도 학자금 대출이 뭐가 그렇게 특별할 게 있어. 네네. 이런 거지만은 근데 이런 거에 좀 이 제도권의 액세스가 좀 부족한 사람들 아니면 그런 국가, 시장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혁신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뭐 선 플랫폼 후 서비스 확장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 네네. 카카오뱅크도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굉장히 간편하고 또 액세스가 쉬운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유저들을 일단은 모읍니다. 이 처음부터 어떤 뭐 금융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해서 나중에 금융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두 부분에서 소파이도 시장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도 뭐 지금 체이스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 쉽지 않고 뭐 또 다른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골드만삭스 은행으로 바꾸기 쉽지 않고 이런데 만약에 이 소파이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고객들이 확보된다면 거기에서는 뭐 A은행 혹은 B증권사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다 팔 수 있는 거니까요. 플랫폼처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